제가 후회하는 건 그거. 한 10년, 12년이라는 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야. 지킬 건 지켜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후회를 너무 많이 해요. 아 정말요? 네, 진짜 많이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도 못 갔어요. 일 생각밖에 못 한 거예요. 3일장을 치르는데 저를 정말 잘해주신 할아버지인데 제가 막 와, 원고가 지금 마감인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결해서 냈던 원고가 대박이 나서 돈을 벌긴 벌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 장례식장은 제가 수술해서 못 갔던 것도 있었지만 그때 또 이제 일을 막 하고 이제 이러면서 집이 지금 대전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현충원에 계세요. 제가 이제 거기를 못 떠나겠는 게 마음의 빚이 계속 있어가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망하고 정말 어려웠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키워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엄마 아빠 같은 분인데 부모 상을 제대로 못 치렀으니까 그 죄도 참 있다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는 너무 속도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너무 유명하시지만 셰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 유튜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 제 유튜브가 처음에 그냥 재테크 유튜브였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뭐 유튜버로 유명해져 있겠지만 원래 맨 처음 냈던 이제 책이 내 월급 사용 설명서라고 이제 기본 재테크 책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를 쓰다가 저도 이제 제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양한 재테크를 시도했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주식 골고루 투자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 7년 정도 지나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그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긴 해요 지금도. 근데 책이 나와서 말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됐고 유튜브에서는 이제 그런 사이에 제가 주식 유튜버로 너무 이미지가 굳혀져 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풀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네. 있어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번에 책을 내게 되면서 아이 잘 됐다라고 해가지고 또 출연해서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딱 집었을 때 순식간에 다 읽었어요. 소장님을 제가 유튜브 영상 진짜 많이 봤거든요. 오, 진짜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에 나오셔서 인터뷰하시면서 네. 이야기하셨던 것도 다 봤는데 그때도 간간히 그 방송에서 그 개인 사를 좀 풀어주기도 하셨는데 네. 책은 또 디테일을 담고 있잖아요. 힘들었어요. 쓰다가 네. 이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썼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소장님에 네. 대해서 그 영상으로만 접할 수 없었던 부분을 볼 수 있었던 점. 그래서 정말 책을 딱 짚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빨려 들어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번에 이제 예. 세븐 이 책을 내셨는데 예. 한번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선은 주식을 잘하는 방법, 뭐 부동산을 잘하는 방법은 책은 너무도 많고 그거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투자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저도 주식으로도 돈을 벌고 부동산으로도 벌었지만 항상 생각하는 게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운이 없이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노력으로 최대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맨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느꼈던 거는 몸을 좀 더 고생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의 ROI, 자본의 ROI를 더 효율적으로 올리면서 어떻게 내가 더 부를 빨리 키워갈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게 됐었던 계기는 저도 뭐 좀 어렵게 갑자기 돼가지고 저 무슨 드라마처럼 잘 살다가 갑자기 그냥 망해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보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그러고 나니까 다시 빨리 복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식으로 치면은 심각하게 하락을 하고 나니까 V자 반등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V자 반등을 할 수 있을까 맨날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투자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이제 나락이라 해야 되겠죠. 돈을 잃고 나니까 부모님들도 다 떠나고 이제 뭐 저랑 여동생이랑 단지 할머니 댁에 이제 살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되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부모님이 다시 찾으러 와가지고 이제 찾으러 와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진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살지? 이제 정말 진짜 1차원적인 욕구 있잖아요. 어떻게 살지가 이제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솔직히 원이 없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집을 갖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출발선이 너무 완전히 밀려버렸죠. 중고등학생 때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적당한 직장이 있고 이제 적당한 이제 뭐 학비를 대줄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는 어떻게 내가 학원비를 벌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 학교를 다닐 수 있지? 고등학교를 고민했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한 명은 고등학교를 포기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예. 진학을. 그런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를 한참 고민하다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니까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잘 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이제 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학원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이모한테 가서 학원비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그냥 학원비를 빌려서 학원을 다녔는데 너무 실망한 거예요. 왜요? 다들 되게 저는 정말 소중한 돈이라 생각했거든요. 그 한 달 학원비가. 다른 친구들은 학원을 도망 다녀요. 어떻게 하면 도망가서 PC방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도도 너무 느리고 그걸 보면서 아 필요 없겠다 싶어서 나오고 그냥 수학의 정석 한 권 들고 도서관을 혼자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의 정석이 제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감사합니다 홍성대 교수님. 왜냐하면 너무 해설이 불친절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문제 푸는 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멍 때리다가 못 풀고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한 달 반을 그래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친절한 해설 와중에도 제가 이렇게도 해결해보고 저렇게도 해결해보고 하면서 문제 해결법을 터득했어요. 그 문제 해결법을 터득하고 나서 내려와서 이제 나중에 봤더니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 시험 때 수학만 그 학교에서 4등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수학 때문에 장학생이 됐고 이제 학비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고 예, 그러면서 좀 이제 다행히 안도감이 좀 생겼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대학 학비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제가 있던 데가 공주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주에서는 뭐 학비를 벌 만한 뭐 자리가 별로 없어서 이제 그거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부산이라는 곳에 가면 학비를 벌면서도 과외를 많이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산에 있는 교대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의 입학 전부터 이제 과외를 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인생을 바꿔줬던 분이 그래서 과외를 구했는데 한 분이 이제 입학도 전에 저를 이제 면접을 봐주면서 3명을 불렀더라고요. 과외 전문 강사 그리고 이제 공대 박사 과정 밟으시는 분 그리고 대학교 입학도 안 한 저. 당연히 면접 보고 나서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다음날 제가 합격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려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눈빛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무형적인 것들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좀 더 가르쳤고 보여줬는데 정말 운이 좋았는지 그 학생이 정말 낮은 성적이었는데 되게 높은 성적으로 2개월 만에 많이 올라왔어요. 전교 4등인가 그랬죠. 그 과에서 실업계니까 그 두 반이 한 과거든요. 그 과에서 4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의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놀래서 자기 딸도 가르치라고. 그리고 이제 4년 정도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야. 예, 이제 맡겨주면서 또 독특했던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어떻게 잘 살고 싶었다라는 열망을 보셨나 봐요. 그런지 건설회사 사장님이셨는데 본인이 부산에서 건설 현장을 이제 돌잖아요. 가끔 저를 데려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요? 예, 이게 얼마짜리가 투입이 되고 얼마가 나와서 회전율이 얼마나 되니까 몇 개월 뒤에 내가 바로 지어서 되팔면 얼마다. 저는 아니 임대를 놓으시고 현금 창출을 만드시면 되지 않냐고 했는데 아니다. 그거보다 회전을 더 빨리 치는 게 더 낫다. 이제 그때가 부동산 경기가 되게 좋던 시절이었었어요. 2005, 6, 7이었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 건설업이 이런 거라는 거를 오히려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다 보면서 조금씩 성장했었고 그 다음에는 과외를 한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320만 원씩 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모든 시간을 돈 버는데 다 투입하고 나니까 체력이 건강이 깎여나가더라고요. 그 젊은 나이인데. 그쵸. 20살의 젊은 나이인데 건강이 깎여나가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그분 책에서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또 한두 줄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치열하게 사셨잖아요. 치열하게 살았죠. 중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대학교 와서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 그 눈꽃 없이 잠 줄여가면서 그 공부하시고 아르바이트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20대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땠냐면 잠을 누워서 안 잤어요. 이제 이불을 45도로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반 쇼파가 되죠. 이렇게 해서 자면 한 4시간 뒤에 불편해서 깨요. 그럼 이제 일어나서 다시 나가고. 그러니까 못 일어날까봐 그렇게 잔 거잖아요. 네, 못 일어날까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때는 과외 선생은 프리랜서잖아요. 약속을 못 지키면 잘릴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굉장한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몸을 좀 고생을 많이 했었죠. 예, 그렇게 하다가 다음에는 이제 학원 강사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또 스카웃을 받았어. 너무 운이 좋아서 이번에는 아예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공부방을 차려가지고 수학을 가르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되게 잘 됐죠. 그때 경제적 자유를 처음 느껴봤어요. 예. 22살에 느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학원 강사를 했을 때 제가 600만 원 가까이를 제가 매출을 일으켰더니 원장 선생님이 자기 아들 과외까지 해서 170만 원을 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제안을 받았을 때 아니다. 내가 차려보자라고 생각해서 차렸더니 근무 시간은 훨씬 줄면서 한 달에 한 550 이상을 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느꼈던 게 이거는 사업을 하고 내가 판을 벌리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그 판에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많이 벌 수는 없구나. 그걸 굉장히 빨리 깨달았던 게 22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어린 나이 때부터 이게 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원 같은 것도 딱 판단을 해서 이거 학원비 이거만큼 그 투자 대비 결과가 안 나온다. 그쵸. 그래서 딱 그걸 정리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대학 선택 기준도 내가 대학 등록금과 일을 같이 하려면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사실 그 나이에 갖기 쉽지 않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학원에 제가 단순하게 숫자로 계산할 수 없었던 게 짝사랑이 거기 학원 다녔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 이제 중3 끝난 친구가 짝사랑이 다니는 학원을 같이 다니다가 거기를 포기하고 나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결심이긴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판단, 그런 세밀함까지 그게 이제 사실 되게 커가지고 경영 같은 거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좀 확장돼서 기업 운영할 때 그런 판단, 의사결정력. 근데 그런 게 어디서 왔을까? 근데 그 어렸을 적에 그 먹고 사는 고민부터 시작하셨던 그 1단계. 그게 너무나도 치열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조숙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꿈을 많이 꾸고 많이 포기해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원래 제 꿈이 야구 선수였었는데 하필 그 이사 온 데가 제가 박찬호 선수 위치로 이사 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 2년이었으니까 박찬호 선수가 이제 LA 다저스에서 텍사스로 넘어가서 최고 연봉 찍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선수가 살던 건 아니고 선수 가족들이 사는 집이죠. 대신 고향 끝나면 오시고 근데 저희 집 그 산비탈이다 보니까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집이. 그러면서 꿈을 다시 꾼 거예요. 다시 야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다행이다 싶죠. 근데 노력은 했지만 이제 접었고 그 다음에 프로게이머를 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정말 게임을 죽기 살기로 했어요. 어떤 게임을 했어요? 스타크래프트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대회를 나가봤더니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먹고 살 수 없겠다 싶어서 빨리 접었죠.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육군사관학교 가는 것도 꿈이어가지고 제가 3번을 지원했는데 3번 다 떨어지고 나서 깔끔하게 포기를 또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포기도 빨랐던 것 같아요. 떨어지시면 잘하신 것 같은데. 저도 잘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 이제 꿈을 또 포기하고 접고 그런 과정이 있으셨네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에서도 보면 미련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미련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아니다 싶은 거를 빨리 접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접는 경우에서 돈도 수익률도 망가지겠지만 시간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을 구해서 퇴직할 때까지가 근 20년을 봐요. 일반적으로. 그럼 내가 거기에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망가지고 나면 이제 제가 돈 벌 수 있는 시간은 15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모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사이클을 보면은 10년마다 호황장이 오고 10년마다 불황장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가 직장 생활에서 호황장을 만날 수 있는 게 2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번의 불황. 그럼 2번의 불황 때문에 2번의 호황 때 벌었던 거 다 말아먹고 나면은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났을 때는 모아놓은 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중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그 꿈을 포기했다고도 하셨지만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또 작은 실패였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쵸. 봤을 때는. 예. 지금 소장님께서 책에도 이제 밝혀주셨으니까 그 자산 정도. 예. 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 그래도 예. 되게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제가 자산을 잘 안 열어봐요. 안 열어보는 이유는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이유인데 제가 자산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마다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이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출렁임? 자만심이 든다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 수익률을 보고 이제 보는 순간 이제 뭔가 약간 저도 모르게 어깨뽕이 들어가나 봐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잘 안 풀리더라고요, 일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대충 알긴 알겠지만 뭘 얼마에 샀고 얼마 샀으니까 알긴 알겠지만 그거를 합해서 계산을 안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있어서 대략적으로는 뭐 어쨌든 경제적 자유를 보통 30억 이상이라고 보면은 그 이상은 됩니다. 네.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별로 측정을 안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지금 하락장이라서 하락장에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또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뭐 디테일한 거는 한번 다시 출연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지금 자산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도 지금 제가 얼마나 말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상장에 대한 내용도 지금 안 그래도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올해는 상장을 하나 안 하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코스닥에 상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오피셜로 이렇게 단계를 밟으려 했는데 증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상장도 이제 한 타임 미루자라고 해서 아마 올해는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내년쯤 지금부터 준비해도 6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내년쯤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코스닥 상장이 아니에요? 네, 코스닥 말고 이제 코넥스라는 데가 있는데 아무도 상장을 안 한다라는 한국 거래소 이제 그 뉴스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코넥스에 상장하는 게 너무 불리하대요. 코스닥으로 상장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코넥스에 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건을 보면은 코스닥에 상장하는 거랑 똑같은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회계감사 3번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러면서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럼 코스닥에 상장하는 거랑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왜 해야 되냐?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한테 물어봤을 때 뭔가 좀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지금 저의 어쨌든 경제적 자유까지는 해봤고 다음 스토리는 사업가로서의 이제 7년을 또 보내고 싶은데 그때 이제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됐다라는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은 아마 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도 사업을 할 수 있구나 좀 희망을 주고 싶어서 하나의 시도해 보는 겁니다. 지금 회사가 크진 않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 보니까 그 저자 소개란에 예. 지금 이제 그 많은 분들은 이제 유튜브로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뭐 KBS 국민영수증 이런 거 통해서 이제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지금 보면은 웹드라마, 웹툰, 영화를 제작하는 종합 콘텐츠 제작사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또 오늘 이거 방송 끝나시고 골프 영상도 찍으러 가신다고, 계약하러 가신다고? 예, 이제 강사 섭외가 돼서 미팅하러 가는데 이제 온라인 강의도 많이 제작을 했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또 우연한 기회로 영화 투자도 했었어요. 이제 아마 좀 있으면 다음 달에 개봉하는데 그 영화 투자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영화에도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OTT 시장의 확장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커지는 걸 봤고 이제 제작사들의 꿈이 어떻게 하면 넷플릭스에 들어갈 수 있을까로 바뀌었어요. 근데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라 OTT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결국은 치열하게 붙을 건데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컨텐츠들 영화 드라마가 아니라 이제 좀 특수한 컨텐츠들 아이들을 좀 잡기 위한 컨텐츠들도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컨텐츠 회사를 만들겠다라 또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더니 저희 회사가 기술력이 또 뛰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이 제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합작회사 조인트 벤처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이제 교육 관련 컨텐츠를 많이 만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웹드라마 이거는 제가 이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을 맞추면 되게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요. 웹드라마 제작 비용이. 그래서 저희가 가진 기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는데 지금 가격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갖춰놨어요. 일반 제작사 대비 한 5분의 1 가격으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망가져도 괜찮다. 망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자.
제작사 영화 쪽을 하다 보니까 제작 단가가 비싸다 보면 투자사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럼 투자사를 받게 되면 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기성 감독, 기성 작가, 기성 배우만 써야 돼요. 신인한테 기회를 별로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비용을 낮추게 되면은 투자사를 안 받아요. 그냥 제 돈으로 찍어버리니까 제가 원하는 배우, 원하는 감독, 원하는 작가들한테 야. 기회를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몸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친구도 성장하고 저희 회사도 성장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속사를 만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배우들을 뽑아서 저희가 다 이제 기획사를 계약을 체결하는 것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이제 뭐 유튜브에 알려지지 않은 와, 그냥 그러니까요. 저만의 어떤 개인 사업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신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 같은데 다 또 공부하셔가지고 그걸 또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20살부터 지금까지 이제 18년 차라고 봐야 되는데 A라는 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 완성하고 나면 여기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요. 그럼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B라는 사업에 또 투자를 해요. 그럼 B라는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그게 또 안정화될 때까지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또 에너지를 다시 또 뽑아서 C라는 사업에 다시 또 들어가요. 그럼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을 버리는 게 아니라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은 캐시카우가 돼가지고 다시 현금을 다시 충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다시 C를 하고 D를 하고 하니까 C가 망가진다 하더라도 A, B에서 나오는 현금 안에서 한 거기 때문에 타격이 또 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워렌 버핏의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사업에서도. 그러니까 그 소장님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책도 보면은 뭐 그냥 단순 주식 부동산이 아니고 인문학까지 결합하셔가지고 교양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신데 그런 학습 역량이 기본적으로 있으시니까 또 많이 그동안 그런 전철을 밟아오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투자에서 핵심은 뭐에 투자해야 될 거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뭐를 늦게 발견하면은 먹거리가 적은 거고 아니면 물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 뭐를 먼저 발견해서 사람들이 따라올지 안 올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이디어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게 주식시장을 쳐다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뉴스만 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스토리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소장님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도 이루고 조금 쉬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계속 달리시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는 혹시 뭐세요? 원래는 이게 유튜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목표는 저도 정말 경제적 자유 쉬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략적으로 한 30억 언저리가 됐던 게 이제 한 35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쉬어야겠다. 현금 창출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때 쉴라 했는데 유튜브를 딱 접으려고 했던 게 한 구독자 한 30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만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젊은 청춘들한테 과연 이게 좋은 의미일까 싶은 거예요. 맨날 뭐 누워서 늦게 일어나고 쇼핑하고 뭐 맨날 한량처럼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더 도움일까? 아니면 이 사람이 루틴을 잃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는 게 좋은 모습일까라 봤을 때 저는 후자를 택했던 게 동계올림픽 보면은 뭐 이규혁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 보면 분명히 금메달 다 땄고 나이도 충분히 먹었는데도 에이징 커브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메달에 또 도전을 하잖아요. 맞아요. 4년 뒤에. 그래서 깜짝 놀래요. 저 나이에 또 나왔어? 깜짝 놀래는데 뭐 이동국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저 모습이 더 남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경제적 자유를 다 누리고 났을 때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할 건데 그때 루틴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다시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 길을 가야지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도전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15살 정도 됐을 때 그 절대적 가난 그리고 군대 이제 다녀오고 나서 이제 이런 본격적인 변화가 좀 일으켜 나셔가지고 아까 이제 과외부터 시작해서 학원도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부동산 주식도 성공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많이 아시니까 방송을 통해서 그 후에 이제 새로운 회사를 상장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으신 건데 혹시 이 가운데서 좀 힘드신 적 없었어요? 항상 힘들죠. 저 솔직히 저희 유튜브 하면서도 말해요. 지금 동료 다른 유튜버들한테도 저는 슬럼프가 1년에 6번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항상 문제를 만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다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죠. 이걸 피할 거냐 돌파할 거냐인데 제가 A 사업, B 사업, C 사업을 빠르게 진척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행을 좀 다녀온다던가 좀 쉰다던가 수다를 떤다던가 잠을 잔다던가 많이 먹는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저는 그 문제를 돌파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해결법을 남보다 더 빨리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해결이 되고 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잖아요. 제 스트레스 해소법은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 못하면 이제 무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빠르게 돌파해 나갔었던 것들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저도 옆에서 저는 소장님보다 그렇게 치열하게는 안 살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반성하게 되는데 내가 그동안 나태했구나. 아닙니다. 근데 와 그걸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맞부딪혀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하면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힘들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제가 어렵다라는 거를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녀요. 그러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이유는 제 주변에 이제 그것도 많아요. 제 주변에 어떤 지인들이 많냐면 아이디어가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도 제 아이디어 어때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거 괜찮겠다라고 해주면은 저도 그 사업을 이제 해보는 거고 그분들한테 저 이렇게 힘들어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도와주기보다는 사람을 붙여준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해결해보면 어떻게 했냐고 방법을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럼 또 그 도움을 받아서 다시 또 돌파를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막 좀 어린 나이에 계속 뭘 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알려주시는 조언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장님 지금까지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소장님의 이제 이야기 개인사를 좀 듣고 동기부여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진짜 나도 한번 해보자. 앞으로 7년 바라보고 해보자. 이런 분들께 중요한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우선 제가 그때 군대 제대하기 전에 27살이었었거든요. 그때 27살에 장교였었으니까 차를 몰 수 있어가지고 투자를 오랫동안 했지만 가진 돈이 어떻게 27살에도 3천만 원밖에 없을까? 물린 거죠. 많이 모으셨는데요? 근데 제가 24살에 3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지나서 3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되게 문제였던 거죠. 제가 그런 과거가 또 있으셨군요. 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시 시작해서 27에 시작해서 7년을 더해서 33살쯤에 이제 경제적 자유가 되긴 했는데 그때 경제적 자유는 현금 흐름으로 경제적 자유를 만들었던 거고 35쯤에는 이제 자산으로 경제적 자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의미는 현금 흐름의 경제적 자유가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자산으로 자꾸 많이 보니까 그래서 7년이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돈을 모은 거 자산이 불어난 건 7년이지만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20살부터 27살까지 7년 동안 재테크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7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그 7년의 준비 기간 동안 돈을 못 모았다라는 얘기죠. 근데 다시 그 7년 뒤부터는 돈이 정말 그렇게 빨리 모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배씩 올랐었어요. 근데 제 현금 흐름도 좋았던 것도 있고 투자도 운이 좋았던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산이 매년 2배씩 제곱으로 뛰니까 저도 이제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7년 만에 경제적 자유가 나왔다 이런 건데 그래서 누구나 7년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7년 준비 기간을 여러분도 얼마나 세팅을 잘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현금 흐름을 무조건 늘리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가 150인데 어떤 걸 투자해서 많이 벌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월급이 150만 원이면 어떻게 250만 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산은 진짜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30억이라 해도요. 솔직히 말하면 한 20년 뒤 30년 뒤에 아파트 한 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 돈으로. 제가 저희 집이 정말 어려웠을 때 1억이 부자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 때는 10억이면 경제적 자유라고 그래서 태닝팀이 유명했었고 맞아요. 지금은 30억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자유가 되게 애매해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20년 뒤에 30억 가지고서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말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비웃을 수도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율가냐는 그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현금을 더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느냐인데 솔직히 말하면 3억으로도 가능합니다. 3억으로 연 10% 배당 주는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연 3천만 원, 그러니까 월 250만 원씩을 내가 배당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인 자본을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내 경제적 자유가 그렇게 큰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오로지 자산의 크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이 답답했죠. 아 근데 진짜 예. 요즘에 현금 흐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장이 어려워지니까 어, 그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전에는 코인으로 몇 % 벌었다 뭐 맞아요. 이런 게 더 관심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니까 다 잃은 것 같고 결국은 현금 많이 버는 사람이 이런 저렴한 기회 때 줍줍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현금을 잘 버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현금을 직장에서 많이 버는 방법이 있을 거고 직장 외에 프리랜서로 많이 버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직장 마치고 다음에 사업을 할 건데 그때 현금 흐름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미리 많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1억 가지고 ROE를 10% 끌어올릴까요? 30% 끌어올릴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의 ROE. 예. 시간의 ROE 보면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24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체를 5개를 동시에 돌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 하나 갔다 와도 피곤해서 이렇게 뻗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럼 그 차이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직장 생활 갔다 와서 피곤해서 뻗어 있는 것도 체력이 딸려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지쳐서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운전면허 처음 따고 나서 딱 일주일 동안 운전하고 났을 때 운전 20분 하고 오후 5시에 잠들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리 지친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덜 받을 수 있을까를 관리해야지만 퇴근하고 나서 여유의 그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한 푼 두 푼 아끼기 위해서 출퇴근 거리를 굉장히 많이 멀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조금 월세가 비싸더라도 출퇴근 거리를 아끼기 위해서 여의도에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낀 시간을 가지고 더 일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 8시간 근무다라고 하면 뭐 밥 시간까지 9시간일 겁니다. 그럼 출퇴근 시간 뭐 한 30분 잡으면 10시간 정도를 직장에서 빼요. 그러면 저에게 남은 시간은 14시간인데 그 중에서 내가 한 4시간만 잔다라고 하면 너무 힘들다. 5시간만 잔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1시간 정도 씻고 뭐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8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이 나와요. 그럼 이 8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죠. 8시간을 가지고 내가 뭐 일을 할 거냐, TV 볼 거냐, 친구랑 놀 거냐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쓰는 프리랜서 일을 했었어요. 그럼 글을 쓰는 거 가지고 제가 투입하는 만큼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글을 집에서 쓸 거냐, 카페에서 쓸 거냐, 스터디 카페 가서 쓸 거냐 이건데 집에서 하면은 8시간을 투하해도 생산량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침대가 있고 컴퓨터가 있으니까 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많이 쳐다보는 불편한 자리에 가서 하자. 뭐 카페라든가 스터디 카페라든가 많이 다녔더니 8시간 투어에서 생산량이 한 5시간, 6시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효율을 뽑아냈던 것 같아요. 계속 그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모임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정리할까. 그러면 뭐 불필요한 동선들을 정리하는 거고 뭐 저도 집에서 밥을 해먹고 이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해봤더니 밥을 차리고 먹고 뭐 설거지하고 하는 시간보다 그냥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싶어서 이게 또 때웠고 그러면서 이제 현금 흐름이 굉장히 빨리 늘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호황이냐 불황이냐는 별 의미가 없죠. 이제 호황장에는 호황대로 즐기면 되고 불황장에는 나오는 현금 창출 능력으로 뭐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뭐라도 사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세팅이 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다라고 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더니 50년 전에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었었거든요. 네. 그때를 겪어본 투자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워렌 버핏. 그 워렌 버핏은 어떻게 이 위기를 겪어 나갔나 했더니 버핏조차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3분의 1 토막 정도 다 났었어요. 다 박살 났어요. 그때 모두 공평해요. 근데 버핏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박살이 안 나는 거예요.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금 잘 버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버핏 입장에서는 뭐 주가 낮은 거 가지고 어떡하라고 라고 하면서 그 시기를 그대로 돌파합니다. 그럼 지금 시기에 우리의 해답은 뭐냐면 현금 창출 능력이 정말 중요할 거다. 어차피 지금 뭐 주식 살 돈도 없을 거야. 뭐 저도 그래요. 다 그래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때는 주식은 주식대로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르겠거니라고 버려두고 오히려 이 시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현금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런 버핏이 몇 가지 이번에도 그거 뭐죠? 주주총회 할 때 맨 마지막에 뭐에 투자해야 되냐고 어떤 분이 질문을 던졌다는데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그랬대요. 너 일 열심히 하라고. 그게 진짜 중요해요. 저도 솔직히 제가 주식 유튜버다 보니까 저도 주식장을 매일 보게 돼서 괴로워 죽겠는데요. 원래 아까 제가 잔고 안 본다 했잖아요. 잔고를 안 보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투자 때는 주가도 확인 안 했었어요. 주가를 확인할 이유도 없었고 그냥 이 기업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기업을 샀는데 이 기업은 주가 확인 안 해도 되겠다 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사는 거지. 아침마다 9시에 화장실에 뛰어가서 이걸 열어봐야 되겠다. 그 기업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버리게 되잖아요. 차트라든가 뭐 투자하는 방법으로도 이제 투자로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노동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저도 시간에 대한 가치를 깎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버핏이 투자하는 기업들 보면은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돈 잘 버는 기업. 그럼 이 기업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뭐 수익률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 제 입장에서는 시간을 세이브했고 스트레스를 세이브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데로 돌려서 돈을 벌면 된다라는 거죠. 아마 버핏이 한 말이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되게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그 나 외 바깥에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그 정신이 오히려 다 글로 가서 몇 % 오르고 언제 팔고 이런 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장이 이래서 그런가 환경이 이렇게 돼서 그런가 진짜 이제 그런 메시지는 그 상황에서는 맞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가중치라고 해야 되나 비중이 좀 줄어드는 듯한 느낌? 그래서 장이 굉장히 좋던 시절에 저희 회사도 뭘 준비했냐면 라이브 커머스를 준비했어요. 그 라이브 커머스를 준비한 이유는 오히려 좋을 때. 그쵸. 라이브 커머스라는 사업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누구나 이제 소자본으로 각자 홈쇼핑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물건을 잘 만들고 기획만 잘해서 잘 설명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모두 지금 다 주식 뭐 살까, 코인 뭐 살까, 부동산 뭐 살까로 다 쏠려 있어요. 그럼 이때 천천히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봤던 거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장이 조금 어렵고 하니까 이제 다시 창업 분위기가 많이 열풍을 일으킬 것 같아요. 리오프닝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인데 라이브 커머스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꼭 좋은 자리에 가게 지을 필요도 없고 내가 내 집에서 뭐 벽이랑 조명이랑 카메라만 갖다 놓으면 물건 잘 팔면 되는 오로지 기획력으로 승부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면서 또 새로운 돈벌이 방법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또 소장님은 또 그걸 예견하고 계시는 건데 보고 계신 거네요. 그렇게 될 것 같고 실제로 많이 더 성공 사례들이 나와서 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OTT 영향으로 인해서 이거를 한국어로 한국 사람한테만 팔 생각하지 말고 중국어로 한다라던가 이제 뭐 동남아시아어로 번역을 한다던가 해서 해외로도 팔 수 있는 방법을 뚫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해외로 수출하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조건들이 많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래서 많이 또 시도를 안 할 거예요. 제가 여러 재테크를 하면서 느꼈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귀찮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귀찮은 걸 하면 돼요. 그러면 경쟁자가 다 떨어져 나가요. 되게 쉬워지는 거죠.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내가 성공할 확률이 확 올라가죠. 그 귀찮음 때문에 사람들이 시도 안 한다라는 거는 나한테 주어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으로도 주식으로도 돈 벌 때 뭐였었냐면 남들이 귀찮아서 조사하기 싫어하는 기업들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뭐 조금 유명한 주식들은 애널리스트들이 다 전망치를 만들어주고 뉴스에서 다 나오니까 투자하기 너무 편해요.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투자할 수가 있는데 작은 기업들은 정보가 없어요. 그럼 이걸 내가 직접 다 알아봐야 되는데 너무 귀찮거든요. 그거 알아보는 사이에
뭐 대형주 한 20개 알아보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투자하려는 관심가 있는 사람들이 다 다운이 돼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기업이 빚을 발하기 시작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서야 그제서야 사람들이 따라붙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좀 귀찮아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좀 임장 가기 귀찮아하는 데들 아직은 조금 여긴 아니지 이런 곳들을 먼저 가서 보면은 그러다 진주를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을 참 들으면서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쪽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사실은 그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시간 관리, 시간에 대한 ROE, 네. 자기 개발 어떻게 보면은 또 자기 사업, 본업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예. 네. 그래서 저도 주식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제 주식 공부를 하면서 ROE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더라. 그런데 왜 나는 ROE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을까? 나 자신에 대한 충격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한번 기업으로 평가를 해보세요. 나라는 사람의 PER은 얼마일까? 나라는 사람의 시가총액은 얼마일까?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년에 4천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평균 PER 한번 적용해 보세요. 뭐 한 15배다라고 하면 나라는 사람의 시가총액은 6억이 되겠구나. 그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의 시가총액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럼 ROE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겠다. 뭐 아니면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서 그 가치를 올리는 걸 하다 보면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책이 그래서 너무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 딱 너무 시적절한 것 같고 그 책을 읽었을 때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이 내가 너무 이렇게 시류 분위기를 타서 너무 한쪽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많이 깨닫게 하고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책에서 이제 이렇게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 그리고 귀중한 개인사까지도 이렇게 많이 오픈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책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또 인상 깊은 문구가 하나 있어서 이거 꼭 그래요?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엄청나게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맞아요. 허무했다라고 또 쓰셨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감정이 나오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자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렸을 때가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이미 누렸을 때 33살 때 얘기인데요. 네. 진짜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돈을 벌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돈을 벌기 위한 과정은 굉장히 고생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고생 끝에 금전적인 보상은 받았는데 그게 끝이네? 이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고생의 대가를 굉장히 크게 기대했던 거죠. 근데 별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입니다. 일 안 해도 끝. 이게 다였구나. 이제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이민 가 보니까 그냥 거기서 끝인 거야. 좋은 집에 살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냥 집만 좋은 거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또 투하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고 저도 버릴 거와 얻을 거를 이렇게 나눠가면서 너무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었죠.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많이 못 만났을 거고 모임도 정말 재미있는 모임들 원하는 거 가고 싶은데 너무 행복했는데 그거를 못 나가는 것들도 많았었고 뭐 젊은 시절에는 연애를 하고 싶어도 연애를 제대로 못 했었고 그러다 많이 또 차이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쌓이고 하면서 좀 또 가족들도 많이 못 챙겨줬고 제가 대학생 때는 명절만 쉬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집에 돌아와서 봤더니 저희 집이 몇 층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요? 예. 그리고 제가 저희 부모님 생신을 18년 중에서 한 3번 챙겨드린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가족이랑 있었던 적도 거의 없었었고, 그러니까 그냥 거의 일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고 나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얻은 경제적 자유인데, 그거 치고는 좀 많이 잃긴 잃었구나. 결국은 기브 앤 테이크를 해버렸구나. 이러면서 좀 많이 이제 현타를 왔다. 이렇게 느꼈던 거고, 그럼 그 허무함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생이 한 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한 번인데 그 한 번을 얼마나 다시 인생의 ROE를 생각한 거예요. 이 인생을 얼마나 값지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살면은 여기서 끝인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엄청나게 기부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제가 막 이 주식 사시면 돈 법니다. 이거 사면 돈 법니다. 이렇게 찍어줄 만큼의 제가 자신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기를 주자. 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튜버인데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 뭐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는데 7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 그리고 그 7년 뒤에는 다시 또 어떤 다른 걸 또 잃었다. 또 그 7년 뒤에는 뭐라는 걸 잃었다. 이러면서 누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줬으면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냥 그거 자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게 막 뭐 인생 최대의 목표 이런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아닙니다. 부분이지만 네. 그렇게 해서 가족 다 잃고 나면은 네. 뭐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영화 보고 나서 너무 늦게 본 영화인데 그거 보고 제가 3일을 울었던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대부 2. 그 주인공이 조직을 아니다 누구더라? 네. 예. 저도 이름 생각이 잘생긴 사람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예. 알파치노. 그러니까 원치 않게 어쨌든 본인도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패밀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부가 됐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조직에서 이제 할지 못할지 다 해가면서 이제 일으켜 놨는데 결국 가족들을 잃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되게 뭔가 씁쓸해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라는 건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너무 ROE를 위해서 살지 말고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7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누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솔직히 네. 말하면. 제가 후회하는 건 그거. 한 10년, 12년이라는 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지킬 건 지켜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후회를 너무 많이 해요. 정말요? 네, 진짜 많이 해요. 저는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도 갔는데 할아버지 장례식장 가가지고 제가 장남이거든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일 생각밖에 못 한 거예요. 네. 3일장을 치르는데 저를 정말 잘해주신 할아버지인데 제가 막 원고가 지금 마감인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결해서 냈던 원고가 대박이 나서 돈을 벌긴 벌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장례식장은 제가 수술해서 못 갔던 것도 있었지만 그때 또 이제 일을 막 하고 이제 이러면서 또 못 갔던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이 지금 대전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현충원에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못 떠나게 되는 게 마음의 빚이 계속 있어가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망하고 정말 어려웠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키워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엄마 아빠 같은 분인데 그 부모 상을 제대로 못 치렀으니까 그 죄도 참 있다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는 너무 속도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참 그 귀중한 그 진짜 이거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건데 이렇게 좀 감동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혹시 이거 좀 어려우시면 안 나가도 돼요. 아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도에 대한 책을 썼던 이유는 분명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누구보다 출발선이 늦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 그러면 친구들보다 출발선이 너무 느린데 따라잡고 싶고 그리고 언젠가는 역전도 해보고 싶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을 조금 고생하고 좀 힘들더라도 시간을 아껴서 돈을 아껴서 이렇게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대신 그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아시고 속도는 조금 조절해 나가셔라. 그러면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S&P 500 같은 거에 넣어놓고 시간의 복리를 사면 30년, 40년 후에 그냥 50억 될 수 있고 100억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핏이 하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 정도 이상 넘어가려고 하면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15%까지는 대충 멍청이도 다 벌 수 있는 장인데 왜 너가 17%, 19%를 찍기 위해서 1, 2%를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쥐어짜서 여기에다가 하느냐. 그냥 적당히 여기서 수익 내고 적당히 벌어서 연금 확보하면은 그게 훨씬 더 노후가 좋다. 왜냐하면 결국 노후를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되는 거지 왜 막 자녀 물려줄 거, 손자 물려줄 것까지 벌으려고 고생을 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사업을 막
그 속도 때문에 막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명 깎아먹는 거잖아요. 몇 깎아먹고 그게 좋지도 않아요. 제가 봤던 슈퍼 개미들 그리고 많이 부자들 보면은 자식 농사를 많이 실패했어요. 제가 거기서 많이 느낀 거죠. 분명히 왜 실패했을까 봤을 때 아빠가 가정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지. 아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빠랑 대면대면한 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아빠가 또 돈은 많으니까 분명히 외부에서 존경을 외롭잖아요. 받고. 그러니까 또 돈으로 분명히 또 애들을 아. 해줄 수도 있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우리 아빠가 날 돈으로 언젠가는 안전하게 해줄 거야라는 분명 그 마음을 또 그렇구나. 가지고 있을 거고 저희 집이 원래 증조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였는데 딱 거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서 다 말아먹더라고요. 정확하게 그걸 보면서 아 이게 3대 못 간다는 말이 딱 그거구나 해가지고 예, 저도 보면서 그냥 예, 자녀한테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줘야 되겠다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시장 평균 수익률 그렇게 딱 달성하면서 가도 충분히 괜찮아요. 부자 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5년 10년 좀 늦으면 어때? 다 챙겨서 갈 수 있는 S&P 거니까. 500이 연 수익률이 15% 요즘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17% 나올 거예요 연평균. 그러면 10년에 4배에서 5배가 불거든요. 그러면 20년 뒤에는 16배에서 25배 되는 거고 30년 뒤에는 64배에서 75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어나는 속도가 장기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 당장 올해 맞아요. 안에 맞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마라톤으로 치면 설설 뛰면 되는데 왜 100m 달리기에만 집중하는지 모른다 이런 거죠. 소장님 요 세븐 관련해서 뭐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인생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선택인 것 같아요. 뭐 B와 D 사이에 C가 있다고 네. 하는데 내가 무슨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너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지 좋은 선택일지를 볼 수 있는 판단력이 너무 중요하다. 그걸 다 키우고 나서 결정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그 판단력이 없을 때 선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잘못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잃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 금전적으로 잃는 게 크지 않거나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소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 싶으면은 해보세요. 그러니까 잃어도 얻는 게 있어요. 저도 실패 끝에 얻었던 게 많아요. 예전에 쉐어하우스 실패했을 때 실패했는데 친구가 놀러 오더니 이거를 왜 여기다 차렸어라는 말을 한마디에 또 차렸어요. 그 망한 사람이 또 집을 사서 또 차린다는 건 솔직히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실패해도 답이 있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좋은 아이디어다 싶으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소장님 되게 보면서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엄청 사랑하시는 손자니까. 예, 제가 잘해야죠. 예, 소장님 예. 그 귀한 나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지금 우리 주로 이제 단어는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경제적 자유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 때 생각하던 그 돈만 투자만 생각하던 그런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좀 더 인생의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 경제적 자유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시의적절하게 너무 좋은 책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한번 진짜 읽어보셔가지고 그 감동과 그다음에 소장님의 작은 그런 시행착오들까지도 거기서 통해서 시간도 에너지도 또 귀중한 것도 하나하나 다 챙겨가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븐의 저자이신 전인구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